안녕하세요. 고수견 원장입니다.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어떤 수능식의 수업을 쭉 진행을 합니다. 새롭게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숙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스스로 지문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 안 다니더라도 예비고1이 아니더라도 제가 안내하는 방식대로 읽고 풀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니네 학원 뭐 홍보하는 거야? 또는 뭐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책이 필요하잖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밑에다가 이 파일을 그대로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은 다운받아서 출력하시고 이 영상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니? 수어편이 있어요. 수어편이 있고 중간에 어휘편이 있죠. 어휘편을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은 숙제편이 있는데 선생님은 설명을 숙제편으로 하지 않고 수어편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어편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이 지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숙제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야. 다만 숙제편이 수어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중간에 미션지가 있죠. 이 미션지는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션지에서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을 하나하나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어. 시의 파트, 소설의 파트, 그 다음에 비문학의 파트 이렇게 나누었는데 먼저 시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스스로 읽어야 돼. 그러면 시를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반응을 정리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따라해봐. 상황과 반응이란 말이야. 시가 뭐니? 노래야. 시적 화자의 목소리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드러나? 반응으로, 정서로 또는 태도로. 정서적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슬프다,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또는 태도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눈물을 흘린다라든지 뭐 땅을 친다라든지 이런 태도로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상황과 반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모든 시에 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남자니까 그녀가 떠났다. 그녀가 떠났어요. 그녀가 떠나서 슬프다. 이 흔적을 체크해 주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그 시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선생님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할 것 없이 정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날카로운 밑줄치기가 정말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수능에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너희들 이 지문을 왜 읽냐는 거야. 수능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는다는 것이야. 여러분들은 밑줄을 치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1번, 2번, 3번 이것이 숙제라고 한번 쳐봐. 그러면 2번의 보기를 한번 해볼게. 지도는 영토와 국경의 존재를 드러내고 육지와 바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가의 시는 지도, 지구와 같은 지리적 표상을 표현되는 것 다루고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면서 이를 1930년대 제국주의 치하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다. 밑줄 쭉 쳐. 1930년대 뭐 일제강점기죠. 그럼 제국주의는 우리 쪽에서는 누구였어? 일제밖에 없었다면 일본. 걔네들의
밑에 꼬봉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 화자는 지도를 보며 민족 공동체의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을 이 시가 담고 있대. 밑줄 쳐야지. 세계 공동체의 차원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밑줄 쳐.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 쪽발이 가라. 인류 평화에 대한 소망까지 밑줄 쳐. 됐어요? 그러면 가해 화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읽지 않았어. 근데 아주 훌륭한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그 다음에 세계 평화에 대한 소망. 이것이 주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주제가 이미 나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시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야. 자, 갑니다. 지도에서 푸른 것을 바다라 하였고 얼룩덜룩한, 이거 지금 시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칠게요.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 부르는 습관을 길러왔단다.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 푸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과 바다는 구분이 없다는 말이야. 육지가 석류껍질보다 울긋불긋한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로운 이유가 아니란다. 육지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있지.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밑줄 쳐. 이게 비판이죠. 조선 뭐야? 식민지. 인도 뭡니까? 영국의 식민지. 그러면은 영국이나 그다음 일본은 다 뭡니까? 제국주의. 이렇게 되는 것이야. 시방나는, 지금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쳐. 화자가 드러나 있죠?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이야. 미래 시점이란 말이야.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밑줄 쭉 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한 날을 그러한 외로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 뭡니까? 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렇게 퉁치면서 시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는 말이야, 상황과 반응에 밑줄 치면서 이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보기 따위에 나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모아가면서 얘의 궁극적인 주제를 뽑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 교재에 뒤로 가면은 29페이지 펴봐. 29페이지 피면은 신석정의 대춘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형기의 낙화가 있어요.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내용만 이해를 하고 뭐 대꾸법이 무엇인지 뭐 서리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 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온전히 이해 못했다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으면서 조금 큰 공부를 하세요. 문제에 하나 맞고 틀림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수록 틀렸어. 그래서 내가 3번을 찍었는데 정답이 1번이래.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해답지 보고 3번에 해당되는 해답지를 본 다음에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냐 이 소리야. 성적이 올라갈 만한 짓거리를 하란 말이야. 그러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문을 내가 계속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읽기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 풀이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도 해답지 바로 보지 마세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 이걸 틀렸을까? 를 반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문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 문제에 대한 수정은 문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문의 궁극적인 해결과 함께 문제를 얹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숙제편에서도 미션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고전 소설이 있고 현대 소설이 있죠. 뭐 읽는 방식이나 숙지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편에는 고스에듀 예비고1 1호야. 여기에는 이제 고전 소설이 수업편에 있는데 이걸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봐봐. 4번 있고 5번 있고 6번 있고 7번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읽어야 돼? 보기가 2개가 있는데 7번 보기는 그냥 날려도 되겠죠? 자, 6번 보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숙형제는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는 밑줄 치기가 어려워. 왜? 기본적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쭉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천상계, 하늘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인연이 지상계에서 다시 실현이 된다.
요 정도 내용을 머릿속에다 담고 앞에 지문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고전 소설이 되었던 현대 소설이 되었든지 간에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물이야. 인물 정리를 잘해야 돼. 뭘 정리합니까? 인물에서, 소설에서,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요, 정리할 때 가장 주된 대상은 뭐냐? 관계 정리야. 모든 사건, 뭐 스토리 있죠? 이야기. 이 이야기의 힘은 누가 끌고 갑니까? 소설은요, 인물이야. 인물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지문은요, 자, 소설의 내용이 쭉 있다고, 숙향이 쭉 있다고 쳐. 그럼 우리가 읽어내는 부분은 일부야, 일부. 이게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주된 갈등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반드시 뭐는 나와? 여기에 인물은 쭉쭉쭉쭉 나오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개 부분인지 절정 부분인지 결말 부분인지 우리는 몰라도 일단은 무조건 인물은 나와 있으니 인물의 관계 정리를 하면서, 자, 인물의 관계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말과, 잘 정리해라, 행동이 있어요. 그럼 이 말과 행동을 도대체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를 잘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해. 큰 따옴표가 있어.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어떤 행동을 해. 이 행동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지문을 장악하는 것. 이게 핵심에 있다. 이것이 소설 읽기, 소설 지문 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어볼까? 제가 다 읽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밑줄 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란 말이야. 자, 제가 지금 쳐드리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흔적으로 남겨야 되는 내용이다. 노홍이 졸다가, 노홍 동그라미처럼. 노홍은 뭡니까? 뭐 늙은이 정도가 되겠죠. 말하기를.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뭐 이상한 영감이네. 하여, 생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젊은 남자한테 보통 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름이 고승현이야.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날 뭐라고 불렀겠지? 고생 이렇게 불렀겠지. 그럼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어. 그럼 고전소설은 보통 고전소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여튼 생이 종일토록 노홍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노홍이 깨어나 말하기를. 그러면 이건 그 다음 말은 뭐야? 노홍이 젊은 남자아이 생한테 하는 거겠지.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 부인께 물으니, 후토 부인 동그라미 쳐. 마고 할미 데려다가, 마고 할미 동그라미 쳐. 낙양 동촌에 가 산다 하기로, 거기 가보니 과연 숙향 동그라미 쳐. 누상에서 술을 놓고 있건을 보고 온 일을 표현하기 위해 불덩이를 내리쳐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 누가? 내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옹이 후토 부인에게 누구의 종적을 묻은 거야? 숙향이 뭐 하고 있는지를 물은 거지. 그랬더니 마고 할미와 숙향이 어디로 갔다의 정보를 알려준 거야. 누가? 후토 부인이 노옹에게. 너는 그 할미를 보고, 어떤 할미? 마고 할미. 너는 누구야? 생이지, 생. 숙향의 종적을 묻되 그 수에 불탄 데를 이르라, 말하라 하였다. 이랑이 말하기를. 근데 대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랑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랑은 뭐가 되겠어? 생이 되겠지. 그렇죠. 제가 처음에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러기로 표진강가에 갔다가 일이 왔는데 낙양 동천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죠. 그랬더니 노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마고 선녀는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야. 범인은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 가 애걸하면, 간절하게 원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어떤 비밀을 갖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야. 정리됐어요? 숙향 누가 데리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마고 할미가 알고 있어요. 그럼 숙향을 찾는 사람은 뭐야? 숙향은 딱 느낌이 뭐야? 여자 같지요? 숙향을 누가 찾아? 이랑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같죠. 이때 젊은 남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지도 않은 녀석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끄적끄적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문제는 앵간히 맞춰.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동그라미를 치면, 다 맞아서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니네 잘 한번 생각해봐. 이 지문 다 장악했어? 안 됐잖아. 그러면 안 된 부분을 찾아서 되게끔 읽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지. 그게 공부지. 그래야 니네들 실력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숙제와 공부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소설은 뭐가 중요하다? 현대가 됐든 고전이 됐든 인물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쳐야 되겠지,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4번 문제 봐봐봐. 9페이지. 이거 뭐 물어보니?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하기는 해. 뭐 물어보냐면 소설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걸 묻는 문제란 말이야.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내용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일단 이 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장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은 인물 정리다. 인물의 관계 정리고 누구와 누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능력만 길르셔도 여러분들은 소설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비문학 독서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독서는요, 수능에서 건드리는 제재들이 있어요. 인문과 예술이 있어. 여기는 뭐 철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미술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갈래가 들어갑니다. 다양한 제재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술과 과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냉각 기술이라든지 뭐 그다음 비행기가 뭐 뜨는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과학 같은 건 뭐 생물 파트도 있고 지구과학 파트도 있고요. 이과가 됐든 문과가 됐든 애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회 지문이 있죠. 사회 지문은 뭐 죄지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법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들은요 경제 그래프 문제가 제재로 나오는 뭐 그런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쫄려합니다. 뭐 이러한 제재의 글들이 보통 나온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돼. 여기서 정리하면 중요한 건 뭐야? 속도야, 속도. 근데 속도를 따르자니 정답률이 떨어지고 정답률을 높이자니 속도가 떨어져요. 선생님 뭐를 더 해결하면서 가야 됩니까? 이거는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숙제할 때 항상 시간을 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재라. 그리고 밑줄을 잘 쳐라. 핵심적인 정보에 밑줄을 잘 쳐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면은 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있어요. 그럼 문단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옆에다가 쓰래. 고등과정에서도 뭐 이런 방식을 따른 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주제를 이렇게 쓰겠지.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그런데 아이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단별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만드는 것들 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잘 시키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시킬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글을 잘 읽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단 정도에서 조금 내용이 어려워져. 거기서 정리를 잘하면 돼. 근데 정말 잘 읽는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전체의 그림과 전체의 흐름을 일치하는. 근데 글을 못 읽으면 못 읽을수록,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잖아. 그럼 지엽적인 정보에 빠져들면서 글 전체, 필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까먹게 돼. 그런데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지문 하나에서 문제가 보통 3개에서 4개, 좀 많으면 6개까지 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뭘 묻냐? 이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묻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 그것이 뭐 제목이나 주제, 그 다음에 뭐 궁극적인 목적, 글의 목적,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한다는 말이야. 근데 많은 문제들이 구체적인 정보의 어떤 사실관계 또는 어떤 추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형 읽기에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 정보 모으기 물론 중요합니다. 밑줄을 통해서 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대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잃어버리시면은 그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 지금 주간고스 딱 예비고1 1호편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문학처럼 보기를 그렇게 요긴하게 쓰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에 나와 있는 보기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12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대 이전의 조각은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신전이나 사원, 왕궁과 같은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그럼 여기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설명의 대상에다가 반드시 네모를 쳐야 돼. 선생님 설명의 대상이 아니면 어떨까? 나중에 주된 설명의 대상에 나오면 다시 밑줄 네모 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뭐야? 근대 이전의 조각이야. 네모 쳐. 그래서 미술 영역의 독립이 아니라 그냥 사원, 왕궁과 같은 장소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중세 유럽의 성당 곳곳에 성서와 관련 있는 각종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으로 놓였던 것,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의 인물상들이 놓였던 것이 그 예이다. 예가 나타나 있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왕의 권력을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각이 뭐야? 앞에 있었던 근대 이전의 조각이지. 그럼 그거에 다시 설명하고 있네요. 뭐야? 장소가 중요했다. 밑줄 쳐. 장소의 성격에 따라.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얘가 마지막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뭐가? 근대 이전의 조각이.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조각이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그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런데 얘의 기능이 어떻게 했어? 조금 달라졌대. 그럼 변화, 무엇이 변화가 됐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정보가 나오면 거기다 당연히 밑줄 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왜? 문제가 그걸 물어볼 것이므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을 때도. 문제 풀었을 때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틀렸어 또는 맞았어. 틀린 것과 맞은 것 상관없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어. 내가 얘를 골랐어. 근데 정답은 1번이래. 그럼 이게 틀린 거잖아? 틀린 이유를 답지를 보고 먼저 해결하지 마. 이건 정말 하수 중에 하수야. 여러분들 문학 같은 경우, 특히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의 설명 없이는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 찾기가 어려워. 하지만 비문학은 되잖아. 왜? 한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틀렸을까? 그 이유를 찾아서 가, 그리고 거기다 밑줄 쳐. 아하, 여기 있었네 하면서 너는 답이 아니었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고, 그 다음 얘가 정답이었잖니? 정답의 근거는 여기 있었구나. 밑줄을 다시금 치면서 얘의 정답을 다시 확정 지으란 말이야. 그래도 아리까리하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피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비문학을 공부하기가 까다롭다는 건 선생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여러 개의 지문이 있고 여러분 숙제로 막 3개, 4개씩 한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쉽거나 내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없다. 요건 그냥 날려도 돼요. 문제만 풀어보고 그냥 미션지만 수행을 해. 그런데 내가 이 지문을 읽었는데 글이 잘 이해가 안 돼. 막 2개씩 틀렸는데 해답 보고 겨우겨우 알아냈어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쉬웠던 글에다가는 여러분 에너지를 투자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했었던 글 있지요. 이거를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읽으면서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거기다 필기해 가면서 얘를 분석해봐. 내가 정말 생명이 되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수능 형태의 지문으로서
얘를 앞으로 네가 다시 볼 일도 별로 없지만 이 지문을 내신 공부하듯이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 니네 생각해봐. 내신 공부 어떻게 하니? 한 번 읽고 끝나냐? 이해됐어요 하고 넘어가냐? 아니잖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번 읽고 2개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끌어당기면서 또 반복해서 읽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내신을 가서 1등급을 못 받잖아. 그러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글들은 반복해서 글을 읽어봐. 그렇게 되면은 글 읽는 수준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성적이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니? 근데 모든 아이들이 왜 다 1등급을 못 받고 4%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으며 왜 이렇게 쎄빠지게 공부를 해도 항상 그 자리일까? 올라가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리합시다.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또 비문학에 대해서 공부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에 어휘편이 있는데 어휘편 그냥 쎄빠지게 외워라. 문법은 어떻게 할까? 문법도 쎄빠지게 외워. 선생님이 제가 아니라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문법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시작할 거야. 그걸 잘 들으면서 무조건 외워야 돼. 문법은 암기야. 그러니까 문법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갖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시작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방식을 갖고 1학년 때 틀만 잘 짜주면 고3 가서 헤매지 않아요. 근데 고3 가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갖고서는 오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난감해. 살리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리고 3년 내내 국어학원 다니면서 사교육에다가 돈 쳐발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만 읽을 수 있는 능력만 기르게 된다면 굳이 학원에 가서 비싼 돈 내고 학원에 가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효자 노릇 하세요. 선생님 학원 안 오셔도 됩니다. 글을 제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을. 그래서 제대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를 잘 갖춰야 돼. 이 영상을 한 번 보셨습니까?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또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그래서 3개로 나눴지? 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소설을 어떻게 읽고 숙제를 할 것인가? 비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른 공부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중 교재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특히 비문학은 시간을 재놓고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시간을 재놓고 문제 풀라고 하면은 꼭 질문을 해요. 선생님 몇 분 동안 풀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시간만 재놓고 그 시간을 위에다가 지문에다가 문제 푸는 데까지 다 적어줘.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시간 절약 훈련이 충분히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 방법대로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승현 원장이었습니다.